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06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음원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표님께서 네. 오프닝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성의 없고 거만하며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그러한 오프닝 대표님 잘 지금 눈 들었습니다. 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 오프닝은 됐고, 여러분 태무진이 시작했습니다. 태무진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드디어 태무진이 이제 드디어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텔스닷컴. 태무진도 이용했을지도 모르는 호텔스닷컴 국민카드와 15% 최대 15% 할인이고요. 네, 링크 타고 오셔야지만 네. 적용이 됩니다. kr.hotels.com/베스트 쿠폰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기 싫으시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게 하세요. 저희 대마시안 몰에서 물건 사실 때 아날람 클릭해 주시고요. 남 얘기 몰도 있고요. 저희 그리고 남 얘기 모레 낚시 채비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아날람 채널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마시안과 일을 한지 벌써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세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이분들이 뭔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악발 다 떨어졌나 봐요. 뭐 좀 얻어먹고 싶은데 목도 마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물 길어 먹잖아요, 우리 그래서. 네, 아니 그렇습니다. 커피를 우리가 심지어 직접 타먹고 있어요. 직접 타야지. 아니 왜요? 직접 안 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미스김차 한 잔 이건가요? 아니 저번에 당근 주스는 직접 녹여서 주시더니 이거 뭐 아니야, 얼은 거 주셔갖고 우리가 입안에서 녹여 먹었잖아. 뭐 그렇다. 어쨌든 대마시안몰. 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낚시용품이 있습니다. 네. 내가 우리 쇼핑몰에 이런 게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뜬금포야. 낚시용품.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채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남 얘기몰 많이 이용해 주세요. 태무진도 타이치우드족을 응징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아, 스무스하다. 스무스했나요? 자, 이제 얘기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 타이치우드족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칸인 뚱뚱이 칸 타르구타이였습니다. 당연히 칸이라면 군사적 지도자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네. 전쟁 상황, 전투 상황, 전투 지휘부터 부족민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런 건 이제 자기 시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타르구타이는 개인적으로 전투 지휘력이 없었어요. 뭐 능력도 사실 있는 편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왜 없었냐. 타르구타이 별명이 뭡니까? 뚱뚱이 칸. 이때쯤 되면 타르구타이는 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런데 몽골 말은 전투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작아요. 서양 기사들이 쓰는 당시의 그 중유럽의 말보다 거의 체중이 3분의 1가량이에요. 못 태우고 다니겠네요, 그러면? 당시의 몽골 조랑말은 타르구타이를 태우고 전쟁터를 누빌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수레 타고 다녔다고 얘기하셨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수레를 타면 눈높이가 안 맞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도망은 다녔는데 타르구타이가 그러니까 타르구타이는 전사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야영지에 있었어요. 쿠이텐 전투 현장 좀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전장을 지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휘는 젊고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따로 맡겼다고. 이쯤 되면 칸이 아니고 왼수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 어디 낄 때 있으면 방해되는 사람 있지. 타르구타이가 진짜. 그랬는데 이제 뭐 자묵하니까 태무진을 이겨주겠지. 뭐 타르구타이는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타이치우드족 전사들을 지휘했던 이 젊은 친구가 돌아오면서 전투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졌다 이겼다도 아니야. 모두들 방패부터 챙기라고 하십시오. 난리 난 거지 이제.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지. 타이치우드족은 황급하게 전투 준비에 들어가요. 모두들 방패부터 챙기라니까 챙겨야지. 이때 태무진의 승리한 직후에 태무진의 군대가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타이치우드족의 세력 태무진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이제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승부의 추도 태무진 쪽에 완전히 넘어갔어. 이때 타이치우드 전사들은 초원 유목민이 정말 안 하는 짓을 합니다. 목책을 세워요. 농경민족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공포가 전염이 돼가지고 목책을 세우고 목책 뒤에 몸을 숨기고 화살을 쏘는 걸로 저항을 방어전을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이거 진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초원 유목민들은 다 맞부딪혀서 싸우지. 그쵸. 말을 타고 탁탁탁탁 움직이면서 싸우지. 이거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렇게
말을 탄 전사들이 기마전사와 싸우다가 후퇴를 하면 야영지에 있는 사람들은 남잖아. 다 자기 가족들이야.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면 나중에 다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사갈 수도 있고 네네. 그 몸값을 낫지.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타이츠두족은 태무진의 원수였습니다. 그렇네요. 태무진이 타이츠두족의 소년 시절에 억류돼 있을 때 집집마다 태무진을 돌아가면서 조리돌림했잖아. 시족 전체가 태무진에게 다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를 못한 거예요. 모두가 원죄가 있으니. 모두가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황당한 전술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타이치우드족은 그래서 태무진이 자기네들을 살려주거나 용서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봤어요. 갑자기 저항이 극렬해지는 거예요. 너 정말 궁지에 몰렸으니까. 그런데 전투는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태무진 급할 거 없죠? 어차피 쟤네는 꼬리를 잡혔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목책을 세우고 화살을 쏘면 이쪽에서도 목책을 세우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 서로 그냥 똑같이. 이게 뭐냐면 태무진은 다 이긴 전투에서 이제 돌진 명령만 내리면 돼. 그 상태에서 돌격 명령을 내리는 걸 싫어했어요. 돌격 명령을 내리면 필연적으로 병력이 일부 병력은 뭉탱이로 갑자기 죽게 마련이죠. 그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태무진은 계약의 인간이라서 그래. 이 사람들이 내 밑으로 들어왔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식구들 좀 건사해 보려고 들어온 거잖아. 나의 승리를 위해 병사 몇백 명을 순간적으로 희생시켜도 된다. 그런 식으로 태무진은 사고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령 하나만 내리면 완전히 승기를 잡는 그 순간에 네. 태무진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는 태무진이 과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행동했기 그렇게 때문에. 생각하면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쫙 밀고 가라고 보통 생각할 텐데 그죠. 여기 훨씬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음. 근데 밀어가면은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상자가 나타날 거니까. 그렇죠. 자, 목책을 세워두고 화살을 쏘면서 저항을 하는데 돌격 명령을 내리면 적의 화살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적에게 닿기 전까지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나오죠. 그렇죠. 태무진한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병사는 한 명 한 명의 병사의 목숨도 우리 태무진카는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면서 몇 년, 십수년을 살아오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할 땐 믿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나라 군대와 반대죠. 군대 가면 노예 취급받고 나오잖아. 그런 기분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승리가 확실한 전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차피 물량은 저쪽이 먼저 떨어져. 먼저 지치게 마련이잖아요. 약한 쪽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 몇 날 며칠이고 장기전을 하면서 물량전으로 가자예요. 태무진은. 수비전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수비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되게 재밌다. 상대는 어차피 뻥 뚫린 초원입니다. 상대는 이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태무진이 뻔히 보고 있어. 슬금슬금 다시 앞으로 가 사정거리를 맞춰. 이런 식으로 타이츠도족은 반드시 화살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때 전투는 아군의 희생 없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시간은 많잖아. 타이츠도족은 어차피 내 소나기에 들어와 있어. 아니 근데 뭔가 맛있는 걸 좀 나중에 먹어야지라는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뱅뱅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초원의 유목민들은 특히나 이제 장기전이 되면 양측의 백성들이 말이죠. 불안하잖아. 그렇죠. 붕 떠 있잖아. 아니 우리 전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양측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전사들이 자기 측의 전사들이 싸우는 곳으로 슬금슬금 와서 후방에서 이제 야영을 하는 거야. 자기 전사들한테 네. 이제 그 젖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이 양측은 자면서 싸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마치 야구의 공수교대 같은 양상으로 웃기게 접어든 거야. 그러니까 양측은 밤에 자 우리 화살 서로 그만 쏘고 자자. 자고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볼까? 뭐 9시 좋아. 9시부터 다시 화살 쏘면서 아예 이게 편해져 버린 거야. 소모전. 그렇게 평생 살겠네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10년 지나 20년 이러면 지나. 하는 말이야. 사귀냐? 사귀냐 사겨? 어느덧 사랑을 느끼고 날라오는 화살에 붙어있는 연애 편지. 근데 물론 초병을 세워서 서로를 감시하는 건 있지 않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니까 저쪽이 일어나면 이쪽도 일어나고 이쪽이 자면 저쪽도 자는 거야. 굉장히 전투 양상이 우스워지게 돼버렸어요. 이게 진짜 리터럴리 말 그대로 그거 할 수 있겠는데 너의 심장을 쏴줄게. 근데 결과는 이상한데 과정은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양상이 이상하게 된 건데 태무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군의 희생 없이 타이추드족은 이제 한계까지 온 거야. 문제는 이 타이추드족의 지르고와 다이라고 하는 이 지르고와 다이. 지르고와 다이라고 하는 의문의 그녀가 아니라 쇼님 의문의 남성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지르고와 다이는 지읒. 의문의 지읒. 의문의 지읒이 있었어요. 네. 지르고와 다이는 말이죠. 태무진도 태무진의 가족들도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치우드족인이면 타이치우드인이면 다 알아야 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무진인 타이치우드족 그 거주민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얼굴을 다 알아요. 지르고와 다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르고와 다이는 무슨 족이다 배경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낭인이에요. 낭인이고 무술 실력 하나로 여기저기 식객 노릇을 하면서 그래서 그 식객 무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돼? 밥집을 전전하는 무사님. 그냥 뭐 낭인이지 낭인. 낭인. 그래서 그 고독한 식객 무사. 무술 실력으로 이 집단 저 집단에서 식객 노릇을 하면서 무술을 파는 좀 있어봐. 무술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아니 지르고와 다이는. 고독한 식객 무사. 식객 모습보다 더 무서운 거. 뭔데요? 무사가 미식가야. 그러니까 고독한 미식. 이계를 무사. 저계를 다니며 이번에 간 게르에서는 어떤 걸 맛볼까? 양젓이 참 좋았군. 아니 근데 겁나잖아요. 그러면 맛이 특별히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게르가 불타고 있어. 이 지르고와 다이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의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무술을 팔고 다니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네. 지르고와 다이가. 이 지르고와 다이는 자기가 타이치우드족에 현재 소속돼 있으니까 지르고와 다이도 대단한 게 몇 날 며칠을 태무진을 주시합니다. 지르고와 다이는 역사적인 명사수예요. 그런데 태무진도 자기가 절대 화살에 맞지 않을 그렇죠.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지휘를 하죠. 그렇죠. 당연히 당연한 그래야죠. 거잖아. 네. 지휘관은. 근데 특등 사수는 일반 사수와 사정거리가 달라요. 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몽골 초원은 저기서 몇 킬로 바깥에서 적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나도 보고 있고 적도 보고 있어. 몽골은 지금도 전통 축제 나담이라고 하거든요. 전통 축제에서 활 쏘기를 할 때 활 잘 쏘는 명사수의 첫 번째 기준이 사정거리입니다. 뭐 당연하죠, 사실. 몽골의 환경에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조준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200-300m 사이를 쏜다라고 했을 때 400m 이상까지도 쏘는 사람이 있어요. 특등 사수는. 근데 그 상태에서 조준력을 확보하잖아.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완전 스나이퍼가 되는 건데 지르고와 다이가 그런 수준의 전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르고와 다이는 몇 날 며칠 태무진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태무진 그 일반 사수라면 도저히 태무진이 맞을 수 없는 자리인데 전투 이 며칠간 이어진 싸움이 막바지에 이른 날 오후였어요. 오후에 태무진이 딱 한순간 몇 말발굽을 이동하면서 말이 가만히 서 있지만은 않잖아. 네, 다그닥다그닥 하면서 지르고와 다이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요. 이때 지르고와 다이가 며칠 만에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활시위를 당깁니다. 이 활이 날아가서 태무진의 목을 완전히 꿰뚫어 버립니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끝나는 거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태무진이 갔습니다. 세계 정복했다는 게 홍 작가의 연구 결과 거짓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태무진은 그렇게 죽었답니다. 네. 역시 역사라는 게 다 날조된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무진은 시끄러워요. 태무진은 이 화살의 목이 꿰뚫린 다음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사이보그였어요. 우리나라도 왜 그 동계궁이 있고 화살이 다 다르고 호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애기살이라 해서 저격용 네. 화살이 있잖아. 저격용 화살은 조준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화살이 살이나 화살촉이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확도를 위해서. 그래서 목에 그 집중되어 있는 치명적인 기관들 있죠. 이게 다 찢겨져 나가지는 않은 상태로 이걸 다 운 좋게 피한 상태로 식도라든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맥이라든지 하는 걸 피한 상태로 목이 관통돼요. 우연의 우연이죠. 관통돼서 태무진은 낙마를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청취한 여러분. 지르고와 다이가 우리 그 군대에서 왜 훈련소에서 처음 250m 사격하면 되게 황당하거든요. 그게 내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몰라요. 뒤로 핑 그 표적이 넘어가니까 내가 맞춘 줄 아는 거지. 왜냐하면 표적 가운데에 조준관을 맞추고 쏘는 게 아니라 그 조준선 있잖아요. 네. 조준점 위에 그 점으로 보이는 관역을 참깨알 같은
정도의 크기의 그렇게 보이는 거를 올려놓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니까 내가 맞춘지 안 맞춘지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0m 이상 정도 되는 거리에서 태무진을 맞췄을 텐데 태무진이 맞은 것 같은데 확신을 못 하겠네요. 지르고 하다이는. 분명히 내가 목을 노리고 쐈는데 왜 목을 노렸겠어요? 갑옷과 투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화살이 목을 꿰뚫었죠. 낙마해. 바로 실신합니다. 음. 태무진이 사망. 이때부터 문제를 수습하는 건 태무진이 아니야. 그렇죠. 위기 탈출 넘버원이 이 위기를 수습해야죠. 이 위기를 수습할 건 이제 젤메와 보루추인 거예요. 아. 친구인 보루추, 노예 출신의 인자인 젤메. 그리고 뭐 당연히 카사르 베구테이 이런 그 형제들도 있고 네. 수뇌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뇌부가 정말 현명하게 행동했어요. 그냥 묻었나요? 응? 그냥 묻었나요? 태무진을 그냥 둘러싸버리고 칸께서 계속 전투를 수행하라 하신다라고 해서 잠깐 태무진 군영이 술렁이다가 별일 없나 보다 하고 계속 전투를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르고아다이는 빗나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한데 아닌가? 이렇게. 이상한데 치명상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르고아다이 입장에서는 자긴 식객인데 태무진은 맞췄는데요 라고 말하기도 뭐한 거야. 나 밥값했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아니, 모르겠는 거지. 안 맞았나 보다. 그냥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르고아다이는 기다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태무진 측의 병사들은 이제 몰라. 칸이 쓰러진 걸 몰라. 그래서 오히려 약간 칸이 쓰러졌나? 저기 누가 쓰러진 것 같지 않아? 태무진 왜 안 보여? 무엄하다. 근데 이때 젤메와 보루추가 정신 차려라. 화살비를 계속 퍼부어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그 전투를 재촉함으로써 자기 병사들의 생각할 틈을 안 준 생각할 거죠. 틈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밀어붙여 버리는 거 굉장히 판단을 잘했어요. 그리고 삭삭삭 태무진을 게르 안으로 숨겨버리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냉정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실신한 칸은 게르 안에 뉘어 그리고 수뇌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전투를 저녁까지 치러요. 치르고 이제 저녁이 되면 전투가 원래 끝나는 게 며칠 반복됐잖아요. 네. 전투가 끝나고 이제 야 다들 저녁 먹자 하고 이제 불 피워. 그러니까 젤메랑 보루추는 난리 난 거지 이제. 일단 태무진을 짱박아 뒀잖아. 그렇죠. 다친 사람을. 가서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태무진은 여전히 쓰러져 있어. 그래서 태무진 없이 전략회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벨구테이는 몰래 형의 인두겁을 벗겨 자기가 쓰고 나서 이제부터 나를 태무진이라 불러라. 배구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전략회의에 들어가 봤자 노답이잖아. 결국 태무진이 답은 일어나야 하나밖에 되는데. 없어요. 태무진을 살리는 수밖에 없어요. 태무진 밑에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도 의사 결정권자, 최종 결정권자는 태무진밖에 없다고요? 근데 태무진은 밤이 되니까 눈을 뜨기는커녕 이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젤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다른 사람은 마음이 안 놓인다.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 모두들 자기를 믿어주기 바란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젤메는 혼자서 태무진이 누워있는 게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초원에는 기묘한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창이나 화살 등에 이제 상처를 입잖아요. 네. 그럼 피가 나지 않습니까? 환부를 입으로 빨아서 자연적으로 흘릴 피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뽑아내서 피를 빠는 사람은 피를 뱉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처 부위가 감염됐을 수 있으니까 감염이 되면은 피가 그거에 오염이 되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더 뭐 폐혈증이나 더 이런 걸 일으킬까봐 또 아닐까요? 신선한 피를 계속 빨아내면은 그게 같이 쓸려서 나오잖아요. 왜? 여기에도 한류가 피를 빤다. 한국에서 건물주들을 불러와라. 고열을 빨아주고. 근데 젤메가 실신한 태무진에게 행한 의료 처치도 정말 드라큘라처럼 태무진 목이잖아. 자기 주인의 목을 물고 피를 쪽쪽 빨아서 옆에 뱉는 거였어. 근데 남자가 남자 목에 입을 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하기에 의료 수준이 너무나 정확할 경우에는 이 방식이 오히려 소중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전에는 현직 의사 두 분한테 그 중에 한 분은 현직 의사고 한 분은 의대 교수님이었어요. 자문을 구했는데 한 분은 폐 침투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혈, 피가 굳는다. 네. 그 오염된 피인 거죠. 응혈을 제거할 수도 있고 감염 예방에도 차라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요. 사람의 그 침에 있는 세균보다는 당시에 쇠독이 더 위험하지 않았겠냐는 거지.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상식을 역행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감염이고 뭐고보다 출혈량이 더 문제다. 지금 이때는. 그래서 결국 태무진이 젤메의 처치 덕에 살아났는지 젤메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젤메의 테러를 이겨내고 살아났는지는 몰라요. 알 수 없구나.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데 이게 감염돼서 죽을 것이냐, 대량 출혈로 죽을 것이냐 지금. 근데 초원에서는 이제 자기 피를 보거나 피를 바닥에 이거 불길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젤매는 태무진께서 만약에 내가 태무진 살렸는데 일어나서 자기 피를 자기가 보면 불쾌하시겠지. 그러면 또 쓰러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심신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젤매는 자기 주인의 피를 꾹꾹 마셔요. 마시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나중에 결국 맨목은 뱉어요. 젤매도 뱀파이어.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출혈을 견딘 거예요, 태무진이. 근데 태무진이 말이죠. 부지불식간에 눈을 슬쩍 뜬 거야. 완전 정신 차린 건 아니고. 그러면서 중얼거렸어, 태무진이. 아이라크를 마시고 싶어. 그 상황에도 술이. 컨디션이 떨어져 있으니까. 옛날에 몽골 사람들은 술을 약처럼 먹었어요. 그래서 애가 아프다, 감기 걸렸다, 그럼 술 먹였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프랑스도 그랬어. 왜 포도주 대표 먹이고 막 그랬잖아. 감기약 쪼로. 그렇죠. 아이라크를 마시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젤메의 입장에서는 당시 초원에 신선한 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요거트와 술의 중간 정도인 그게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좋다고 태무진 본능적으로 느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때 이 순진한 젤매는 태무진이 아이라크를 마시고 싶다고 중얼거렸으니까 아이라크만 구해오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이 사람 본인 스스로 믿은 거예요, 젤매가. 젤매는 충직한 사람이니까요. 주인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발효주니까 영양이 얼마나 풍부했겠어. 그러니까 뭐 아플 때 땡길 수 있죠. 수분이기도 하고. 젤매는 근데 태무진의 군대가 워낙 급하게 이동하느라 진영을 찾아보니까 아이라크가 없어. 그러니까 젤매는 아이라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은 거야. 아이라크를 달라고 했잖아요, 주인님이. 그래서 젤매는 도비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도비는 원래 이런 타입인 비슷해요. 거예요. 젤매는 타이치우드 진영에 가서 아이라크를 갖고 오기로 결정해요. 세상에. 적진에 가서. 근데 젤매가 꾀돌이라 그랬잖아. 젤매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젤매는 도비는 똑똑해요. 옷을 벗고 알몸인 채로 아무 무기 없이 알몸인 채로 타이치우드 진영에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수치 플레이를 보여줄 테니 마요주를 내놔라 이거군요. 이건 뭐냐면 초원 문화에서는 알몸을 보이는 일이 엄청난 금기이자 수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도비는 주인님을 위해서라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줄 테니 내가 진귀한 거 보여주겠어. 이건 뭐냐면 스스로 옷을 벗고 전쟁터의 진영을 걸어 다닌다는 것은 술에 만취하지 않고는 초원 사람들의 사고방식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만취했어도 너무나 불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적의 초병들도 눈을 돌려버리는 거야. 안 봐주는 게 예의인 거야. 마야. 눈을 돌려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눈을 못 뗀다 만약에? 그렇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리고 밤이니까 대충 아는 사람인 척 셈치게 되는 거지. 대강. 대강 그냥 왜냐면 사람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밤에는. 그리고 젤매는 초병에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 둘러댈 핑계도 미리 꾸며놨어요. 핑계도 기가 막혀. 그동안 태무진에게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사소한 실수로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옷을 벗겨서 모욕을 줘. 그래서 태무진 수치 플레이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속옷 한 장마저 그러니까 속옷 한 장 입고 간 거야. 속옷 한 장마저 벗기려고 하기에 도망 나와서 이제는 타이치우드족에 충성하러 왔다. 얘기 이상한데. 아니 태무진이 다쳤다는 얘기는 빠졌잖아. 아니 아니에요. 봐봐요. 이게 나 시온님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 하는지 아는데 자 부녀자 시온님. 아니라 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머리 되게 좋지 않아요 이 사람? 똑똑하네요. 이거는 진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 똑똑한 도비다. 그렇게 귀순해 놓고 그다음에 때를 봐서 적당히 태무진 진영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타이치우드족이 지면 그렇죠, 이따가. 자동 반환되는 거잖아. 벗은 채로 다시. 근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서 젤매 생각이 맞았어요. 분명히 지금 전투 중이기 때문에 초병들이 서 있단 말이야. 초병들이 불러세우지 않은 거야. 아, 저 부끄러운 양반 저 뭐냐고. 저 보지 않는 게 예인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아이라크가 있을 만한 곳을 이제 뒤지고 다닌 거야. 술 취한 척하면서 이러면서 그러다가 아이라크도 또 발견을 못하고. 하지만 태무진 진영에 없었던 거. 응용은 뭐냐면 고체화된 요구르트. 고체화된 요거트 있잖아요. 분말화된 거. 분말식으로 만든 거. 그거를 한 덩이로 훔쳐놓을 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개어가지고 타가지고 태무진을 먹여요? 태무진의 입안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 어떻게 찾아서 찾은 건 둘째치고 어떻게 용케 빠져나왔다 또. 계속해서 안 봐주겠지. 이 사람이 또 이제 기지가 있는 거지. 젤매가. 그리고 가면서 나는 알았어. 가면서 테러를 받으면서 나왔겠지. 처음에 올 때 수치 플레이잖아.
앞모습 보여줬잖아. 이제 뒷모습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한데. 그리고 태무진은 응요를 마시고 드디어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젤메가 큰일 한 건 맞아. 그러게요. 근데 태무진은 처음에 눈을 딱 떴을 때 젤메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잖아. 그럼요. 그리고 나서 처음 본 시간이 게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텐데. 자기 피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먼저 보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태무진도 아는데 자기가 얼마나 다쳤는지 젤메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 모르니까 태무진이 그 컨디션도 안 좋잖아. 그래서 처음 한 말은 젤메한테 다른 데 뱉을 수 없었나?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너무 주인님이니까 괜찮아. 이게 젤메가 이제부터 자기가 어떤 밤을 주인님 당신을 위해서 보냈는지 들어봐라 하고 쪼갈쪼갈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또 경고해진다니까 아버지가 괜히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태무진은 알겠는데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할 말도 없는데 근데 나 지금 방금 일어났잖아. 방금 일어나서 피곤한데 젤메가 앉혀두고 엄청 오래 누웠어. 쫑알쫑알 하는데 태무진이 짜증이 살살 나다가 응요를 훔쳐온 대목에서 약간 빡이 친 거예요. 야, 네가 만약에 잡혀서 고문이라도 당했다 치자. 내가 몸 줘놓았다고 네가 발설하지 않았다고 너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태무진은 젤메를 혼낸 게 아니라 태무진의 여기서 이제 몽골 비사 읽어보면 이거 어떤 맥락이냐면 태무진은 고문을 이길 사람은 없다가 가정이에요. 주인님 도비를 의심하시다뇨. 아니 그거는 도비는 슬퍼요. 젤메의 충성심을 의심한 게 아니라 고문을 이길 사람은 없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탓을 한 거예요. 그랬다고 내가 널 미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현명치 못했다라고 하니까 태무진 잘못 말했어. 자기가 핑계까지 미리 완벽하게 꾸며놨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태무진 앉혀놓고. 눕혀놓고 했겠죠 설마. 그러니까 태무진이 한 번 혼내려고 2번 혼내려고 했는데 다 좌절됐잖아. 젤메 말이 다 맞잖아. 그 태무진이 자기가 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충성을 이제 영원히 좀 쉬면 안 될까? 너의 충성을 영원히 기억할게. 나 좀 쉴게. 그 말을 듣고 젤메가 만족해서 영원히 기억하시라고. 이러고 텐트 바깥 게르 바깥으로 나서 이제 자랑하고 다닌 거지. 내가 태무진을 살렸다. 이제 태무진 살아난 거예요. 드디어. 근데 사실 태무진도 실수를 했지만 태무진 몸조 노인의 수다로 퍼버돼서 기어이 사과를 받아냈어. 이 젤메도 내가 봤을 때 그릇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다. 어수룩한 척하는 도비다. 이 도비 사실은 되게 흑심이 있는 도비다. 나는 모르겠어요. 젤메도 그렇게 모르겠으니까 젤메가 귀족은 아닌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노예 출신이 맞아.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눈치가 좀 없는 사람이랄까? 한편 태무진이 위기에 빠졌다가 살아나서 지금 컨디션이 최악인 걸 타이추드 수뇌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무진군은 도망가면 따라붙어 이제 타이추드를 말려 죽이는 중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태무진의 추격을 벗어났다가 따라잡혔다가 한번 따라잡힌 후에는 거리가 유지된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양측의 조건이 같아졌기 때문이야. 뭐냐면 양측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백성들이 붙어 있어. 그러니 일정한 거리가 쭉 유지되는 거야. 둘이 기동력이 똑같아. 이때 타르구타이는 비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백성을 버리자는 결정을 한 거야. 근데 뭐 백성을 버리자는 건 타르구타 입장에서도 크죠. 이 당시 인구가 자체가 국력인데 버리겠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지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먼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타르구타이가 특별히 비겁하다기보다는 사실 초원에서 다 이랬어. 우리가 태무진 얘기하다 보니까 대비돼서 이 사람이 비열해 보이는 건데 태무진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백성들, 야영, 가축들 이런 것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군사들이 다 내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무진은 그 모습을 보고 태무진은 자기 백성과 스스로를 계약 관계로 봤지. 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울루스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그 계약 책임자로 자기를 봤잖아. 네. 타르구타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태무진은 정나미가 떨어져 버린다. 저 돼지 새끼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초원엔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네. 저 뚱뚱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 어쨌거나 태무진에게 원죄를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은 태무진 소나기에 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사람?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사람이라면은 태무진이라면 받아들이겠죠? 배구태에게 주는 거지.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네. 저도 저쪽을 지지하겠습니다. 젤메에게 줘도 될 것 같아. 수지플레이. 바지춤 내려요? 여러분 모두 허리띠를 풀고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러면서. 태무진은 그 중에는 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그쵸, 있죠. 괴롭힌 주민도 있죠. 태무진은 수뇌부의 결정과 수뇌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 백성들을
구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개작두를 대항해서. 탈취우드 백성들을 모두 살려줘. 그러니까 태무진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전략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났잖아. 이 네. 백성들이 어디에 또 도망가 있어요. 백성들의 일부는. 자기 병사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자기 병사들의 속도를 또 늦출 거 아니야. 그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하고. 일단은 다 풀어주는 거야. 그렇게 가고 해서 싶은 대로 가시오.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뜻밖의 사면을 받은 타이치우드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짐을 꾸려서 막 도망가고 피난 행렬을 이루고 태무진은 건드리진 않았어. 건드리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난리통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때 한 병사가 어디서 자기 죽은 태무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이렇게 싹 보니까 무엄하다. 꼭대기 고개에 붉은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태무진을 찾았다. 태무진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야. 타이치우드족 소속인가 봐. 근데 태무진이 지 친구인가? 이상하잖아. 무엄한 년. 잡아라. 그래서 태무진 칸, 저 이상한 여자가 저기 보이십니까? 태무진 나야 뭐 이러고 있는 거야. 태무진이 저 미친 여인은 누구인지 데려오도록 하여라. 아니 데려오다가 아니야. 알아오도록 하여라. 병사가 간 거야. 그 여자한테. 아니 당신은 뉘신데 죽을의 감히. 이름을 함부로 부냐고. 아니 딱 이런 거지. 네가 태무진 칸 친구야? 징기스칸 친구야 네가 네가? 우리 칸이랑. 그 여인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런 내가 누구 칸이랑 내가 그런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마 다 했어. 누구냐? 옛날에 태무진이 타이추드족에 억류돼 있을 때 소르칸 시라 가족이 태무진 네. 도와줬잖아요. 네네. 이 소르칸 시라의 딸 카다안이었어요. 이 카다안이 태무진한테 잘해줬잖아. 특히 잘해줬었잖아요. 태무진을 돌봐줬잖아. 근데 이 카다안도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다안의 남편은 그 병력으로서 태무진 군사와 싸우다가 이 자기 남편이 소속된 부대, 그 부대가 그 태무진 군에 의해서 와해되는 것까지 눈에 딱 본 거야.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남편을 죽여버리기 전에 어서 태무진한테 가서 내 카다안의 남편을, 태무진의 친구인 내 남편을, 카다안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전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타이치우드족의 전사로 차출될 어떤 상황인 거지 남편은. 네. 태무진은 병사의 보고를 듣자마자 갑자기 그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고개까지 뛰어 올라간 거예요. 보니까 카다안이 맞아. 어릴 적 친구잖아. 얼굴이 안 변하셨나 보네. 이분이.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참 이 양반. 그래 맞습니다. 정변을 한 모양입니다. 역변했으면 역변은 죽음에 이르는 역변인가? 그러니까 정행한 거죠. 감격에 겨워서 서로를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잘 있었냐 두 손을 맞잡고 이러다가 아참 이럴 때가 아니지. 얘들아 카다안의 남편 인상착의를 물어봐요. 물어보고 이 인상착의의 남자를 당장 찾아서 살려서 이 여자한테 데려와라. 근데 카다안은 은인이잖아. 태무진한테. 나중에 병사가 오더니 저기 우리 병사가 아까 죽였는데쇼.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태무진 입장에서 반갑기도 반가운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게 미안하잖아요. 태무진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태무진은 그날 밤 카다안과 만난 바로 그 자리를 중심으로 쿠리엔 진영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카다안이 자신하고 카다안 나란히 앉게 했어요. 내가 너걸 칸이랑 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동급의 인간이다. 그쵸. 니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든 내 부하들에게 보여주겠다도 있는데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지. 그런 거잖아. 잘 지냈어? 남편 있겠지? 있지? 지나가다 보니까 못 알아보겠다 야. 그러고 갔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초원에서 칸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는 특히 그 칸의 게르 앞에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부인밖에 없어요. 근데 카다안이 옆자리에 앉았다는 건 둘 사이에 묘하게 성적인 분위기가 흘러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옛날에도. 태무진이 타이추드족에 억류돼 있을 때 카다안이 보살폈다라는 것도 은근히 성적이에요, 사실.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 원래 유부녀도 성적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혼녀. 타인의 기혼녀. 무슨 말 하신다고. 남의 여자. 그래서 이제 카다안이 이제 역사가 짧고 함축적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카다안의 이름이 다시 나오진 않아요. 물론 태무진이 카다안 만난 이상, 죄도 지은 이상 VIP로 대접받았을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네. 카다안은 이제부터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지. 그러나 역사에 숨겨져 있는 뭔가 나는 카다안이
그러니까 태무진이 좋은 남자가 재혼을 시켜줬을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태무진과 정부의 관계를 맺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바디메이트? 참 효님. 아, 그렇지.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디메이트 좋네. 근데 아까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식진 않았던 걸로. 반가웠던 걸로. 반가웠던 걸로. 너 되게 멋있어졌다. 그렇지. 그래서 타이치두족은 결국 태무진 군대에 따라잡혀서 포위됩니다. 포위되고 태무진은 타이치우드 귀족층을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친척의 친척까지 제로 날려버렸다. 제로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귀족층 있죠. 네. 혈통 좋은 귀족 지배계층. 아까 도망갔던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백성을 버리고 튄다라는 결정을 한 사람들을 모두를 학살해버린 거예요. 너네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럼 백성들이 남잖아? 네. 그건 뚱뚱이 칸도 죽은 거예요? 뚱뚱이 칸은 오히려 전쟁터에서 빠져나가 있는 잉여 인력이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은 따로 탈출에 성공해. 목숨 질기다. 그리고 백성들 있죠. 백성들을 일반 백성들이죠. 네. 조건 없이 흡수해버립니다. 조건 없이 징벌 없이 그냥 당당한 무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버려요. 이건 굉장히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태무진 드디어 소르칸 시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카다한을 먼저 만났죠. 굉장히 보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리고 소르칸 시라는 이 아재는 이미 이제 할배가 돼 있어. 그리고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카다한의 형제들이죠. 칠라온 친바이. 네. 친바이 형제도 만난 거야. 이젠 다들 이제 아재가 돼 있어. 그쵸. 은인들이 다 살아 있는 거야. 카다한의 남편이 죽은 건 참 미안하게 됐지만 그치.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카다한이 죽은 것보단 낫잖아. 그럼요. 이 식구들이 다 살아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서 태무진은 제의를 했는데 갑자기 서운한 감정이 밀려 들어오는 거야. 뭐냐면 이제 좋은 거 지나갔으니까. 아니 태무진이 자묵하고 갈라지던 날 타이치두족이 놀라서 자묵한테 도망갔었죠. 네. 이때 눈치껏 빠져나온 솔두스 시족 멤버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정작 솔두스 시족의 수령인 시족장인 소르칸 시라의 가족들은 안 왔죠. 안 왔다고 하니까 태무진도 이제 삐져가지고 태무진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밤에는 꿈속에 낮에는 가슴에 그리면서 매일같이 생각했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는 뭐 그냥 내 생각 뭐 그렇게 안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태무진이. 지금 그냥 반가운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태무진 카리스마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소르칸 시라가 태무진을 달래면서 또 태무진 인간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달래냐면 나는 솔두스 시족의 수령인데 다른 사람은 도망가도 상관없지만 내가 도망가면 우리 수령인 나의 가족이 도망가면 남아있는 솔두스 시족 미처 도망치지 못한 솔두스 시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묵하게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니 뚱뚱이 칸이 어떻게 했겠느냐. 생각해봐라. 나는 태무진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나는 수령인 이상 이 시족 구성원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을 한마디 태무진이 하자마자 너무 합리적으로 바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태무진은 제가 틀렸고요. 어르신이 현명했네요. 또 바로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태무진이 이런 사람이에요. 반갑기도 하니까 이게 뭐 정말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보려고 그런 말 한 게 아닐 거니까요. 그래서 이 칠라온과 친바이 형제는 태무진의 이제 나중에는 중요한 장수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은인도 찾았어. 일단 타루구타이는 혼자 잘 도망가고 있습니다. 은인도 찾았어. 소르칸 시랄 가족도 만났어. 원수들도 처분했죠. 백성들도 무리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하나 남았죠. 처리할 게. 그 쏜 사람? 활 쏜 새끼. 이제 요 새끼 잡아 족쳐야 될 거예요. 태무진 이제 전쟁 포로들 다 나오라 그래. 집합. 전쟁 포로들을 다 그냥 우리 군대로 치면 연병장에 집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태무진이 낚시를 해. 우리가 싸울 때 내 백마의 목을 화살로 맞춘 자가 누군지 아는가? 낚시 채비를 준비하셨군요. 내 목이 아니라 백마의 목이야. 왜냐하면 태무진의 목을 맞췄다라 그러면 그렇죠. 죄가 커지니까 마치 내 백마의 목을 맞춘 녀석. 활도 잘 쏠 것 같고 뭔가 상을 줄 것도 같고 게다가 다 이렇게 일러 바치면 뭔가 죄에서 면제될 것도 같고 뭔가 묘하게 태무진 나름 딴에는 수를 쓴 거네요. 나름 수를 쓴 거야. 얄팍하게. 쉽게 나오도록 하려고 유도하려고. 왜냐면 말을 다치게 하는 것까지야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정작 활을 쏜 당사자인 지르고다이는 이상한데? 저 사람 내가
명중시켰구나. 속셈을 바로 안 거야. 쏜 사람은 알잖아. 그래서 저 사람 낚시하는구나. 그거를 바로 직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직감을 했겠어. 자기는 이 사람 명사수잖아. 자기는 목을 조준했거든. 백마의 목이 왜 맞아? 조준한 대로 맞았겠지. 이렇게 자신감 있다니 음. 정말 잘 쌌나 근데 보다. 지르고 하다이가 다혈질에 성격도 급하고 좀 남자다워. 너 이리 와봐. 너는 또 일로 와봐. 서로 신문당하고 쟤는 저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누구야? 요런 거 있지. 응? 그래서 답답한 거지. 말할 거 안 할 거야. 또 일러 바치고 서로 고자질하고 막 밀고 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다가 가슴 졸이면서 결국 저 사람이에요 해서 끌려 나가느니 됐다. 아니 됐다. 다 필요 없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냥 벌떡 일어나서 태무진한테 그냥 걸어 나가요. 그래서 내가 쌌고 내가 맞춘 거는 당신 말이 아니라 당신 목이다. 얄팍하게 남자가 말이야. 그러니까 태무진이 갑자기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됐잖아. 저놈을 쳐라. 태무진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럴 때 네. 깡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갑자기 첫 듣고 있다가 싸대기를 딱 나르면서 뭐 살려줄 줄 알았어? 멋있다고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바로 더 기세 있게. 뭐 이제 그래서 바로 그냥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 태무진은 지르고 하다이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 또 처음 보는 남자야. 이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데 목숨을 구걸하면 대표 연습을 하려고 그랬지. 근데 태무진이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태도에 약간 렉이 걸리는 사람이잖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지르고 하다이가 뻔뻔하게도 그 자리에서 면접까지 봐. 대단하다. 나를 죽일 테면 죽이고 살려주려면 살려주라. 하지만 나를 만약에 살려준다면 나는 크게 쓸 수 있는 인재다. 스스로 어필하는 거야. 그 싫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처형하고 뭐 3일 생각해보겠다. 뭐 이틀 생각해보겠다.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남자다 남자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까지 것 죽어봐야 나까지 것이 죽어봐야 내 피로 조그만 땅을 적시는 일밖에 더 되겠냐.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죽는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랬죠. 네. 이 사람은 죽는데 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더 무섭게 생각했지만. 죽는데 뭐.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기는커녕 그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나 봐. 초원에서 특이하게. 어차피 죽으면 똑같은데. 이 사람이 태무진은 지로과다이를 이렇게 눈으로 스캔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 압박 면접의 달인인가? 그러더니 사실 태무진은 이때 지로과다이의 매로가 됐어요. 반해버렸어. 반한 거야. 게다가 활솜씨도 탐나는 거야. 이게 지금 약간 그거에 약간 이 상위 버전인데? 예요? 이거 지르과다이가 그거잖아. 내가 뭐 이것 따고 저것 따고 그러셨어요? 어디서 나오신 분이세요? 되게 높으신 분인가 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있다가 반했습니다. 태무진은 근데 살려줄 명분도 없잖아. 네.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태무진이 연설을 합니다. 전투 중에 적의 우두머리를 쏘아 맞추는 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게 나라는 게 잘못됐지. 그치. 그 얘기는 그거는 잠시 후에 다른 식으로 해결합니다. 이 친구를 봐라. 이 남자를 봐라. 솔직하다. 당당하다.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 내 스타일이다. 우리 프렌드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젤메나 보르추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젤메만 억울하지. 혼자 피 다 마시고. 그니까. 자무카 대신 한 이불을 덮겠다. 좀 제발 좀. 숲에 들어가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칸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지르고아다이라는 캐릭터를 없애고 신분 세탁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캐릭터를 게임으로 치면 생성하는 거야. 신분 세탁하는 거지. 지르고아다이였던 나의 목을 화살로 쐈던 너는 없다. 지르고아다이는 이제 없는 거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제베다. 제베. 전설의 장군 제베가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제베 중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도 중국사에 관심 있거나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제베하면 사조 영웅전에 곽정에게 그 활솜씨를 보여주는 몽골의 장소가 나오는데 이게 제베입니다. 제베는 창이나 화살 같은 거에 그 쇠붙이의 날끝을 제베라고 합니다. 뾰족한 그 끝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화살촉만 제베가 아니라 활의 경우엔 화살촉이 제베고 창의 경우엔 창촉이 제베죠. 근데 칼은 형태상 어떤 끝이라는 게 없잖아. 그렇죠. 제베가 없지. 네네. 그러니까 쇠붙이라도 철퇴는 제베일 수가 없죠. 검 같은 경우에는 제베가 있겠네요. 아니 그 촉 날끝을 말해. 검은 양날이니까 위쪽에 끝이 날끝이 그건 또 있잖아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부르면. 돈은 안 돼도 검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화살도 나무 화살이나 고두리살 같은 경우엔 재배가 없죠. 고두리살 이게 뭉툭한 거니까. 재배는 날끝이란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너의 날끝으로 나의 목을 꿰뚫으면서 우리 인연은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인연은 이제부터야라는 뜻으로 과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재배다. 근데 이때 떠돌이 부사잖아. 네. 재배는 그러니까 태무진한테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완전히 충성하게 되는데 이 재배 전설의 장군 재배는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네. 허접한 로맨틱 코미디랑 뭐가 다릅니까? 싸대기한테 딱 먹고 여주인공이 날 이렇게 대한 거 네가 처음이야. 그런 거 있잖아. 그거나 그 목구멍에 구멍 냈다고. 정말 너 진짜 활 잘 쏘는구나.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얘기 로맨틱한 얘기라고 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창작이라면 클리셰지만 이 창작의 클리셰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굉장히 특별하고 로맨틱한 건 사실이에요. 제베는 나중에 제베와 수부테이는 또 젤메의 동생이죠. 네. 수부테이가 콤비가 됩니다. 콤비가 돼서 중동과 동유럽을 멸망시킵니다. 그럼 수부테이와 콤비가 돼서 징기스칸과 삼각관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세 명의 삼각관계 분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동유럽과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그 제베와 수부테이는 수십 개의 국가를 두 사람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전설의 장군이에요. 제베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라고 할까요? 사령관, 군사 전력가 100명을 뽑는다면 거기에 3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에서 3명이 들어갑니다. 태무진 본인이 들어가고요. 제베와 수부테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부테이는 침착하게 설계를 해서 판을 짜서 적을 포위선멸하는 그 판을 만들고 그 설계를 실현시키는 사람이고요. 제베는 수부테이의 뜻대로 모든 걸 현실화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적을 타격하고 전략가고 그는 말이 돼서 직접 그렇죠. 하는 거군요. 제베는 수부테이의 뜻대로 적을 타격해주고요. 적을 포위선멸해주고 적을 유인해주고 적을 지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적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베는 기동 타격의 달인이었어요. 말만 들으면 진짜 로맨틱 코미디 남주야. 가만히 있다가 맞아. 깜짝 이벤트 해주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어쨌든 제베는 성격이 다혈질인데 다혈질인 만큼이나 집요하고 신속한 기동 타격의 달인이었고요. 엄청나게 그 정확도를 지키는 굉장한 전력이었어요. 그리고 제베는 하여튼 이렇게 전설의 콤비가 또 탄생을 하는데 이 콤비는 어떻게 탄생하냐면 원래 수부테이를 자기 캐식 그 친위대의 멤버로 뒀어요. 수부테이가 이제 군사적 능력을 드러내니까 태무진은 수부테이를 제베한테 맡겨요. 제베의 부관으로 맡겨요. 근데 태무진 조직이 얼마나 그 사람을 능력대로 쓰는 그런 권위 없이 능력대로 그 쓰는 그게 발달해 있냐면 자기 부하야, 자기 부관이거든요. 제베 입장에서 수부테이가 자기 후배예요. 물론 부하는 수부테이가 먼저 됐지만 태무진의 부하는. 근데 제베가 생각하기에 나는 필드에서 군사들을 몰아쳐가지고 적을 타격하고 후퇴하고 포위선멸하는 걸 잘하는데 머릿속에서 전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판 짜는 건 내가 잘한다. 자기 부관이 잘해. 그러면은 설계를 해다오. 내가 너의 명령을 따를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정도로 그 태무진 조직은 유연했어요. 신기하네요. 태무진부터가 최말단 병사의 아이디어도 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전설의 제베 수부테이 콤비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뚱뚱이칸 타루구타이는요. 따그닥따그닥 수레를 몰고 그 쇠수레를 타고 숲을 속으로 이제 어떻게 기어 들어가는데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니 그러면은 뭔가 화려한 전투 막 뭐 이기는 그림 뭐 나오긴 했는데 자무카도 도망가, 뚱뚱이칸 도망가. 역시 이게 사극이란 게 이런 거군요. 그리고 난 봤을 때 사극이 또 이 뒤편을 만들려고 사실 태무진은 내가 봤을 때 죽었는데. 그치. 딴 사람인 것 같아 나도. 이미 끝났는데 이 얘기가. 저번에도 한번 가서 지금 한 3번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3번째 태무진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원래 오리지널 태무진은 그 어릴 때 이미 갔어. 굶어 죽었어. 벨구테가 연기하는 거야? 벌써 몇 번째야. 걔도 벨구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대표님이랑 시호님 농담하시는 거.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예, 왜냐하면 혹시라도 만약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럴 리가. 그리고 이제 타르구타이는 그 다음에 예고를 하면 타르구타이는 자기가 거느리던 백성한테 사냥당해요.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백성한테.
아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음. 인기가 있겠어요. 지 살자고 도망가는 칸을. 네. 뭐 이렇게 됐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 얘기를 하는데 책 내용에 인문학적인 얘기, 뭐 문화적인 얘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를 이야기 진행상 할 수가 없어서 다 빼먹으면서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셔서 만약에 안 읽으셔도 되지만 책과 함께 읽으시면 그러셔도 더욱더 되지만 재밌는 태무진 이야기. 안 그러셔도 되지만 책을 만약에 뭐 읽으신다면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도서관에 신청을 하셔서 봐셔도 되고요. 읽으신다면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왜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람들이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맥락일까라고 하는 역사, 문화, 인문적인 얘기들 있죠. 이런 얘기들을 읽으실 수 있는데 이 얘기들을 다 방송에서 꼬치꼬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듣고 어. 책 안 읽고 사기만 하셔도 됩니다. 팟캐스트 물론 그래도 되지만 팟캐스트의 보이스 콘텐츠이기 때문에 근데 책은 다시 이렇게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 여러분 맥락을 안 놓칠 수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네, 책에 있는 내용은 꽤나 많이 그렇습니다. 빼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 자, 대표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얼굴이 졸려요. 대표님이 쌍꺼풀 생겼어요. 아니 아까 초롱초롱하게 잘 듣다가 살아나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님이 눈꺼풀이 스스스스스 감기고 있었어요. 하식스빨 이렇게 빨리 떨어지다니. 아, 이게 사극은 사극의 투비 컨티뉴드에 대표님이 지쳐가고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막 진짜 그럴 때. 다음에 아주 잔혹한 장면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희가 또 스튜디오 시간을 12분이나 오버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Yeah.